올봄 이른 고온 현상으로 꽃들이 평년보다 더 일찍 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동시에 만발하여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꽃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꽃의 계절, 봄솔풍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도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도 지구로운 채식생활의 문을 화사하게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의 진행자 진아입니다. 자,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여러분 아마 이 제목을 통해서도 인지하셨겠지만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서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릴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2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일요일 2시 재방송 나가니까 잊지 마세요. 지금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원순환 토크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 수리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한 모르는 것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의 광재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자, 음악 듣고 초대 손님 만나도록 할게요. 따스한 봄바람 날씨 체크 완료 가벼운 옷차림 이미 준비 완료 주말에 데이트 할래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 이번 주는 내가 준비할게 보고픈 마음으로 이미 떨리는 중 설레는 마음으로 온종일 검색 중 벽수공돌 담길 어때 날씨도 참 좋다는데 빨리 만나고파 기분 어때 my girl my girl my girl 너랑 같아 my love my love my love 함께 이 길 두 손 꼭 잡고 걸어간대도 절대 헤어지지 않아 덕수궁돌 감길 완벽해 Oh my love my love only you 달콤해 상큼해 너는 사탕 같아 짜릿해 아찔해 롤러코스터 같아 이쯤에서 파스타 어때 그리 멀지 않을 텐데 지금 바로 갈까 기분 어때 my girl my girl my girl 너랑 같아 my love my love my love 함께 이 길 두 손 꼭 잡고 걸어간대도 절대 헤어지지 않아 덕수궁돌 감길 지금 내가 하려는 말 누군가에겐 식상한 말이겠지만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그 말 너를 사랑해 따뜻하게 내게 기다 부드럽게 내게 말해 날 사랑해 파란 하늘과 저 햇살처럼 항상 네 곁에 있을게 기분 어때 my girl my girl my girl 너랑 같아 my love my love my love 함께 이 길 두 손 꼭 잡고 걸어간대도 절대 헤어지지 않아 덕수궁돌 감길
네, 윤아의 덕수궁 돌담길의 봄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강진 대표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봄 날씨가 따뜻하죠. 혹시 예. 봄나들이는 다녀오셨나요? 최근 몇 년간은 꽃을 구경을 못한 것 같네요. 왜요? 요즘 꽃이 활짝 같이 피는데? 그러게요. 꽃이 너무 빨리 져서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혹시 겨울잠 자시나요? 기다려주지 않네요, 꽃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좀 서글프네. 기다려주지 않다니. 꽃을 이제 즐기시는데 아직도 시간 봄 좀 남은 것 같아요. 예, 올해는 많이 꽃을 보러 다니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예. 꽃 얘기 많이 해주시길 다음 기회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가 우리 종이잖아요. 그래서 네. 1시간 동안 종이에 대한 모든 것을 팍팍팍 그냥 대표님하고 풀어볼까 하는데 굉장히 대표님 통해서 저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예. 굉장히 즐거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우리 강지연 대표님과 종이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쫑긋 세우셔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70% 이상이 이제 아파트 문화이잖아요. 근데 네, 아파트 문화를 우선 봤을 때 그 종이 이제 그 배출함에 보면은 종이 있고 뭐 플라스틱, 페트병, 뭐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종이류를 이 함에 볼 때마다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걸까? 이건 재활용이 되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스나 아니면은 쓰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종이를 이면지도 쓰고 하지만 또 버릴 때 책이라든지 그래서 혼동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게 됐나?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좀 어떤 것들이 종이류에 해당이 돼서 배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종이도 종류가 분명히 있죠. 저희가 뭐 가정에서 편의상 그 구분할 때는 종이 상자, 그러니까 박스라고 하죠. 네. 박스와 기타 뭐 폐지 등등으로 지금 나눠서 구분을 갖다 하시는데 사실 배출하기는 같이 배출하기 때문에 사실 구분의 의미는 크게 배출하는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회사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 4가지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상자라고 하는 골판지 상자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신문지, 그다음에 인쇄 용지, 나머지 기타 혼합 폐지 등 한 4개 종류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머지 3가지들은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기타 혼합 폐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비닐 코팅된 전단지라든가 종이 여기 재활용이 안 된다고 잘 알고 계시는 그 부분하고 컵라면 용기라든가 일회용 컵, 네. 아이스크림 컵, 팝콘 상자, 뭐 종이 접시 등 그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 종이 용기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면밀히 따지면은 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짝퉁 종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짝퉁 종이가 종이는 재활용이 잘 된다. 친환경 재질이라는 이 고정관념 속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버리면서도 재활용이 잘 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코팅 단계를 생산 단계에서 좀 퇴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질 규제를 통해서 그 양들을 갖다 줄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들을 알리도록 표시 제도를 강제를 갖다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예, 물론 또 오염된 종이류들이라든가 뭐 영수증, 비스페놀이 들어가 있는 뭐 영수증이라든가 종이 테이프라든가 등등등은 아무래도 재활용이 되게 어렵겠죠. 예. 기준으로 보면은 코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도포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재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보니까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 컵, 아이스크림 컵 이런 컵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의 안에 이제 음식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포가 그렇죠.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버리거든요. 종이류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예. 그럼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중간 단계도 있긴 하지만은 그 선별 단계에서 다 쓰레기로 소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이 된다. 그래서 예. 재활용 될 거라고 생각해서 버리지만 이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단계에서부터 코팅 단계를 좀 빼면 근데 그렇죠. 줄여야죠. 코팅을 하지 않으면 종이니까 네. 한계가 있지 않나요? 대부분 음식을 담는 그릇인데 이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길어지긴 하는데요. 예, 이 코팅된 종이라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죠. 아, 별도의 분리를 갖다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오늘 할 얘기 중에 우유팩이라고 하는 그 종이팩에 관한 부분들이 늘 재활용들을 잘 살펴보자면은 그 나머지 기타 종이 용기류에 대한 재활용도 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 마시고 나는 그 종이컵을 따로 모으는 것도 그것이 코팅이 돼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배출해서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좀 그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방법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뭐 종이컵으로 된 어떤 라면 말씀하셨던 거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이스크림 컵이라든지 이게 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표시해서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써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일종의 좀 사기에 좀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표시를 갖다 해야 되고 전단지라든가 인쇄된 종이류에도 네.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갖다 하는 것들이 좀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의무적으로 좀 규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종이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파트에 그러니까 우유팩이나 아니면 멸균팩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배출장에 함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주시가 아파트에 이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어떤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2003년이죠. 지난해 11월 12일 전주시와 한국멸균팩협회, 사람과 환경,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함께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설치하여서 그 종이팩 순환 체계 구축과 멸균팩 분리 선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현재는 전주시에 45개 아파트 정도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급률로 보자면은 전체 공동주택의 5% 미만이라 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통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갖다 해서 조금 자원순환 체계를 갖다 높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펼치고 말리고 한다고 한들 폐지함에 그 버려지는 그 분리배출되는 종이팩들은 대부분 쓰레기로 오늘도 소각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분리배출하고 싶어도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공의 시스템에서는 폐지함에 들어가 있는 우유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폐지함에다가 보통 그 우유팩, 그 멸균팩, 종이팩 등을 버렸을 때는 사실은 거의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이제 시범을 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는 괜찮은가요? 사람들이 많이 분리배출 잘 하고 있는지. 일단은 그 일반 팩과 멸균팩을 갖다 구분하는 것들을 처음에 이제 중요하게 봤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잘 씻어서 잘 말리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초반에는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배출이 많이 됐었고 사실은 종이팩, 멸균팩 말고라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같이 혼합되는 바람에 굉장히 쓰레기 처리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을 갖다 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3개월 지나면서 많이 자리가 이제 정착이 됐고 다만 펼쳐서 말리는 것들은 아직도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씻어서 펼쳐서 말리는 것들도 조금씩 좀 실천해 주셨으면은 자원순환 체계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유팩과 멸균팩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물질을 제거해서 자르고
씻어서 말려서 그리고 배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수거하는 분들도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되게 상하잖아요. 냄새가 좀 심하고 그래서 수거하는 분들에게도 좀 깨끗한 쓰레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팩은 주로 이제 우리가 종이팩 이제 방금 이제 멸균팩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제품에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둘 다 이제 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음식물을 담는 그릇으로 이용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일단 용어가 좀 헷갈리지 않게 뜻은 거의 다 통하고 있는데 좀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혼용돼서 사용하는 것들이 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우유팩 등등등으로 지금 나눠서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보통 종이팩, 멸균팩 이렇게 구분하든 또는 아니면 우유팩, 멸균팩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원래 맞는 표현은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아, 일반팩, 멸균팩. 그럼 일반팩은 주로 어떤 제품이 사용이 되나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보통 종이팩이라고 아. 통칭해서 활용을 그렇군요.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일반팩은 여기 소비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유를 담는 대부분의 용기로 사용되고 있고요. 모양을 보자면은 지붕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붕형 상부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 종이팩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겹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펄프 원지 사이에 이 안쪽에 P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도포돼 있죠. 라미네이팅 돼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내면에 P로 라미네이팅 돼 있고 바깥에는 인쇄 접합부가 필요하겠죠. 네. 그쪽도 P 플라스틱으로 도포되어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팩은 주로 멸균 우유라든가 두유, 주스, 물, 뭐 기타 음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통 직육면체 형태를 갖다 띠고 있죠. 종이팩의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6겹 정도로 돼 있습니다. 펄프 원지 한 겹에 플라스틱이 양쪽으로 4겹 그리고 그 사이에 알루미늄, 금속 한 겹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는 한 50대 50에 가까워져요. 예전에는 우유팩이 8대 2 정도로 일반 팩이 8대 2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오히려 멸균팩들이 더 역전해서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조금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된 거죠. 기존에 이제 8대 2에서 이제 5대 5로 됐고 구성 비로 봤을 때 일반 팩은 뭐 보통 3겹 그다음에 멸균팩을 6겹으로 해서 좀 더 펄프 용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 멸균팩이 더 많이 이용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나요? 사실은 그 종류가 조금 더 담는 지금 물도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담을 수 있는 종류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보관 기간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보관 기간이 길어서 사실 그래야 재고도 많이 쌓이지 않게 오랫동안 유통시켜서 소비자도 때론 편하게 아니면은 이 생산자들도 좀 더 경제적으로 이 담긴 음료들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보통 멸균팩 같은 경우는 75% 정도가 펄프입니다. 그래서 한 21% 정도가 그 플라스틱 폴리머 P로 돼 있고요. 나머지 4% 정도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좀 궁금하시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우유는 굳이 그렇게 된다면 멸균팩으로 통일을 하지 어떤 우유는 일반 팩에 담고 네네. 어떤 우유는 멸균팩으로 담고 예. 왜 그런가?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보통 일반 팩은 살균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가열하지 않고 보통 72도에서 15초 정도 저온 살균을 해요. 예, 저온 살균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균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경우 균에 의해서 변질될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맛과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보존할 수가 있는 거고 보통의 음료라든가 멸균 우유 같은 경우들은
보통 135도씨에서 굉장히 강하게 살균을 갖다 짧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균들을 갖다 거의 다 죽여놓은 상태라서 전혀 균이 활동하지 못하는 멸균팩들을 갖다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1년 정도로 길고 살균팩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반 팩, 우유팩 같은 경우들은 보통 유통기한이 보통 30일 미만으로 짧죠. 그래서 우유에 한정돼서 많이 이런 일반 팩들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번외의 질문인데요. 갑자기 예, 예. 그 주스가 130도에서 살균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비타민 C나 기타 과일에 좋은 어떤 영양 성분을 취하기 위해서 주스를 마시는데 130도에 살균되면 모든 영양소 끓인다는 거잖아요. 열이 가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통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UHD 방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소독을 갖다 하는 과정이라서 네.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그 물질이 변하는 것들을 갖다 그 최소화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요 팩에 담긴 것만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플라스틱 병에 들어가 있는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그 음료라든가 과일 주스들도 사실은 135도 정도에서 네. 초고온 살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뚜껑이 그 과일 음료 같은 경우들은 두껍죠. 네. 하얗게 예, 그게 변형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의 모든 음료들은 페트병과 이런 멸균팩들을 갖다 포함해서 다 살균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0도를 하더라도 영양소 파괴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네요. 예, 예. 궁금했어요. 방금 갑자기 그 온도에 말씀을 하셔서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일반 팩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어요. 종이팩이 아니라 네, 예. 일반 팩과 멸균팩의 이제 분리 배출을 따로 하는 이유는 재활용 과정이 또 다를 것 같은데 맞죠? 네, 예. 그럼 어떻게 그 방법으로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 일반 팩과 멸균팩을 총칭해서 이 종이팩은 일반 폐지하고 섞였을 때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도포돼 있기 때문에 물에서 풀어지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이류나 골판지들을 재활용했을 때 이게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흐르는 관들 다 막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굉장히 어렵게 하고 우유팩이나 멸균팩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양들은 그 상자들이나 골판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 과정을 방해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유팩과 그 일반 팩과 멸균팩을 구분을 갖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반 팩과 멸균팩은 이 재활용 과정에서 고해와 해리라는 과정들을 갖다 거칩니다. 고해하고 해리요. 예, 예. 좀 일단은- 처음 생소한 단어인데요. 일단은 물에 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에 푸는 과정에서 보통의 비닐막, 플라스틱 막들을 갖다 떼어내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갖다 거쳐야만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 안에서 플라스틱인 PE거든요. PE는 물에 뜨는 성질을 이용해서 회수를 하고 멸균팩의 경우는 공정이 좀 추가가 되겠죠. 금속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와류 선별들을 통해서 좀 회수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약품 처리를 통해서 인쇄라든가 염료를 갖다 좀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갈색의 원지가 생산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표백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화장지라든가 핸드타올들이 생산이 되는데요. 사실은 굳이 표백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어요. 갈색의 그렇죠. 원지라도 기본적으로 위생상이라든가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초지 상태, 갈색의 초지 상태에서 표백을 거치지 않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용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활용하는 과정들을 그 재활용되는 생산품들을 갖다 보자면은 보통 멸균팩 일반 팩 같은 경우는 화장지나 핸드타올, 사실 고급 펄프를 원료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이 되고요. 보통 핸드타올에다 벽지까지도 재활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벽지로도. 근데 멸균팩은 화장지와 그 핸드타올 외에도 백판지, 골판지, 건축자재 등으로 좀 넓게 쓰임새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멸균팩이 쓰임새가 더 많다라고 더 다행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좀 그 반대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멸균팩이 좀 더 많이 이용될 거라고 했는데
네, 예. 네. 아무래도 네. 그 우유팩 일반 팩에서는 플라스틱만 벗겨내고 펄프를 갖다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율로 그 깨끗한 그 원지를 갖다 만들 수 있는데 반해서 아직도 아무래도 멸균팩 같은 경우는 금속인 비금속인 그 알루미늄을 떼어내는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섞여 있다라고 봐야 돼요. 남아서. 음. 그렇다 보니까 화장지 같이 조금 고급 원료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들은 조금 더 그 밑에 단계인 그 골판지라든가 아니면 백 반지 아니면은 뭐 건축 자재, 금속과 이런 것들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 가구류도 쓰이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다운사이클링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쓰임새가 굉장히 골판지, 건축 자재까지도 쓰이는 줄은 몰랐네요. 네, 예. 근데 일종의 그 부분을 업사이클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많이 섞여 있고 그 이런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조금 더 다운사이클링된 제품군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네. 저희가 이제 그 화장지를 구매할 때 대부분 보면 형광 물질이 있음 없음으로 구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갈색의 온지가 있는 게 있고 흰색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흰색은 표백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더 거치기 때문에 가능한 이 갈색 그 온지만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미생상.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갈색의 원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미용 티슈라든가 화장지들도 갈색의 이 화장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모 유명한 굉장히 값비싼 화장지 경우들도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네. 다양한 그 화장지를 갖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오히려 색을 입히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색깔이 있어도 충분히 사용하는 데에서는 별로 거리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우리가 바틀 투 바틀에서 B2B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일반 팩과 멸균 팩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될 거고 경제적이거나 환경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아무리 재활용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혹시 그런 방법은 없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예. 바틀 투 바틀처럼 이것도 페트병 페투 페트병 이렇게 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나중에 외국 사례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구분과 선별이 잘 됐을 경우 네. 사실은 그게 가능하죠. 그래요? 예. 사실 종이가 아까 4개의 종류가 있다고 했죠. 네. 그리고 B2B처럼 골판지가 골판지 상자로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신문지가 다시 재활용되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그 재활용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 적어도 3-4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그걸 재활용할 경우들은 아까 말했던 B2B, C2C 같은 다시 요람에서 요람으로 네.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폐지 자체들이 가격들이 경제적 가치가 적기도 하고 이렇게 C2C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나 인력들을 갖다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폐지를 나눠서 구분하진 않잖아요. 네. 한 곳으로 지금 배출하는데 적어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공이든 민간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C2C는 분명히 가능한 방법인데 회수와 선별 과정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천연 폴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되는 게 아니고 다 수입해서 지금 우리 쓰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어떤 종이류가 가능한 좀 더 많이 그 재활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종이류는 몇 % 정도 우리나라에 재활용이 되나요? 이게 참 종이류라기보다 종이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높습니다. 예, 그 80%가 넘는 수준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 우유 그 일반 팩화, 멸균 팩이라고 불리는 그 종이 팩의 과정들은 굉장히 낮죠. 예, 재활용들이. 네, 전주시에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일반 팩과 그러니까 통틀어서 종이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종이팩이라고 하시면 됐어요. 네. 종이팩을 이제 수거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주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전주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가요? 예. 지금 분리수거함이 좀 배출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사람과 환경이 수거해서 선별하고 압축 과정을 통해서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선별을 하죠. 그 일반 팩과 멸균 팩들을 갖다 구분하는 선별 작업들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압축 과정들을 갖다 거칩니다. 이러한 종이팩은 종이팩 재활용 회원사들이 있어요.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군산의 대양제지나 아이유제지로 입고가 되고 있고요. 일반 멸균팩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능한 기업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청주 HRM 공장으로 입고돼서 백판지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팩은 대양제지나 아이유제지 가서 화장지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 그 종이 회사 있지 않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종이 재활용하는 제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유팩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종이팩들, 멸균팩들을 재활용하는 회사들은 회원사 등록 기준으로 13개 미만이에요, 전국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활용사도 드물고 회수 선별사도 10개 미만이에요. 경제적인 가치가 압도적으로 일반 폐지가 훨씬 더 강하고 네. 이런 종이팩류들이 숫자적으로 적기도 하고 재활용하기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가야 될 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야 될 길이긴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고 전주시의 이 재활용률은 혹시 그 데이터가 있나요? 얼마만큼 이 종이팩이 재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이렇게 비율이 좀 낮은지. 뭐 우리나라 상황들을 얘기하기 전에 전주 상황들을 갖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전주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환경부에 좀 남아있는 기록들로는 거의 수거된 양들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 자체율을 따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상대로 보통 인센트를 주거나 하는 기준들이 보통 3가지 품목이 있어요. 우리가 말했던 종이팩, 네. 그다음에 건전지, 투명 페트병 이런 3개를 갖다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좀 순위를 갖다 정하고 서열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기준 잣대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전주시는 거의 뭐 꼴찌 수준을 갖다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분리수거를 공공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센터에서 받는 정도의 물량, 자발적으로 받는 물량 정도밖에는 유가 보상하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굉장히 5톤 미만으로 적게 들어오는 편이라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요. 뭐 한 예로 보자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전주시보다 한 절반 남짓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거기 연간 한 300톤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네. 거기는 전 공동주택에 다 분리수거함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 지역은 뭐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네. 결과예요. 네.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이게 공공의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경우들은 아니면 민간 시장으로 들어갔을 경우들은 기피하는 품목이거나 아니면 공공에 들어와서도 전혀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별도 수거하지 않는 경우들은 거의 다 쓰레기로 소각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이 높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재활용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시스템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이 되고 이걸 네. 회수 선별하는 사람들을 공공이든 민간이든 역할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효과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종이팩 재활용도 보자면은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져요. 네.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금속캔 같은 경우는 98% 거의 되네요. 예, 유리병도 81%. 네. 투명 페트병도 83%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자면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스템으로 그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은 따로 분리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에서도 네. 시스템이 돼 있고 민간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런데 비해서 우유팩 같은 경우는 한 14%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재활용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 종이팩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종이로 배출해서가 가장 큰 이유겠죠. 네. 예, 종이 재활용 과정에서 종이팩은 쓰레기로 간주되는 좀 이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수거책에서 별도 분리수거하는 선별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종이팩으로 배출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선별되지 않아서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대안을 보자면은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를 확대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적이겠죠. 사실 요 논란이 있는데 투명 페트병보다 사실 종이팩이 별도 분리가 상당히 좀 더 중요해요. 2022년, 2023년도 들어오면서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함들을 공동주택, 단독주택에다 설치하게끔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이미 투명 페트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재활용률조차 83%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급한 걸 갖다 찾다 보면은 그 우유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그 일반 팩, 종이팩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시급하게 별도 분리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우선 시스템이 자원순환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만이 앞으로 그 재활용이든 재사용이든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전주에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5% 정도밖에 공동주택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그 이 비율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확대할 계획이긴 한데 이게 재원의 문제가 있어요. 뭘 시행할 때마다 이 공공의 문제에서는 재정의 문제를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재정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 하면은 사실 멸균팩 협회에서 100% 지원해서 분리수거함을 갖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그 5%의 설치함이 멸균팩 협회에서 지원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렇죠. 예. 전주시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전주시도 같이 하는 건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수거함을 설치할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종이팩 이 자원순환 체계에서 쓸 수 있는 지금 재원들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유가 보상하는 네. 그 돈들 있죠. 뭐 교환해주는 네. 화장지로 교환해주는데 한 2,500만 원 정도에서 2,800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일몰제다 보니까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끝나는 정도의 예산이단 말이죠. 네. 그 예산을 갖다 제외하고 나서는 별도의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멸균팩 협회 통해서 작년과 올해 계속 지원을 받아서 수거함들을 갖다 설치를 갖다 확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무래도 협회 지원을 받아서 일부만 지원되다 보니까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 지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갖다 확보하고 전 아파트로 그 수거함들을 갖다 설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올해는 계획이 그럼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미 추가해서 총 네. 한 45개 아파트 네네. 5% 정도 지금 확보한 상황이라 좀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좀 예. 더디네요. 그렇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네. 되고 시민들도 네. 내가 이 버리려고 하더라도
공공의 시스템에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한 거죠. 네. 열심히 내가 씻고 펼쳐서 말려도 이게 쓰레기로 간다는 상황이 좀 절망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씻어서 말리고 초등학생에서부터의 교육상의 문제들도 있고요. 집에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받아줄 수 있는 그 주민센터도 이 예산이 다 떨어져서 받질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니 돈 때문에 이것을 여기 지자체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화장재 한로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간 씻어 말리는 수고스러운 노동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버릴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네. 주민센터를 갖다 찾는 건데 그 예산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한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 네. 그래요. 예산이 책정되면서 그 안에서는 주민센터를 갖다 가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들은 조금 많이 개선돼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관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귀찮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들은 좀 빠르게 그 수거하고 순환할 수 있는 데를 활용하면은 전혀 공간의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아파트 지금 5% 외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한살림이나 아니면 지자체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갖다 주는 거 외에는 특별히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종이류 위에다가 버릴 거 아니에요. 예. 종이를 버리면은 재활용도 되지 않고 사실은 종이류를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공정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커피숍에서도 상당히 많은 네. 우유팩이 나오거든요. 커피숍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은 이 재활용을 해서 좋은 그 화장지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골판지라든지 다양한 어떤 품목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사실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시장에서 폐지를 차지하는 것들이 공동주택에서는 크다 보니까 대부분들 단독주택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수거가 되고 있고 보통의 민간 주택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고물상 같은 데서 많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의 수거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걸 가져가는 폐지 업체들에게 선별할 수 있는 회수 선별할 수 있는 그 지원금들을 갖다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별도의 메리트가 없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로 버리는 건데 이 자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선별함을 통해서 많은 지원금들을 갖다 주었을 경우 사실은 민간에서도 굳이 이걸 쓰레기로 소각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따로 우유팩 등등을 따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사람을 별도로 둔다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분리수거함을 갖다 설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중간에 회수 선별하는 체계를 지원을 통해서 구축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배출하는 방식 그런 분리수거함이 없으면은 어디다 배출해야 되느냐 네. 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부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까운 주민센터에다 화장지를 갖다 주면서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로 바꾸는 것들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쿱이라든가 한살림 두레생협의 매장을 방문하는 것. 그다음에 흔히 알고 있는 고물상을 방문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져가서 고물상을 가는 것은 환영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무인회수기라고 하는 보통 RVM 기계라고 하거든요. IoT를 이용해서 네. 유가 보상도 하고 하는 요즘 투명 페트병 많이 하죠. 네.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 좀 놓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전주시는 그 기계를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회수기인 그 기를 놔서 사실은 굳이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유가 보상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페트병 같은 경우들도 이거 수거해가는 업체가 그 유가 보상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한 IoT 기기를 위한 RVM 무인 해수기를 갖다 설치함으로써 이걸 충분히 모아졌을 경우 이걸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무인 해수기를 설치하는 것들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디 다른 데로 보내주는 건가요? 예. 보통 그 전에 뭐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경우 많이 택배를 이용해서 네. 보내는 방법들을 갖다 합니다. 착불 택배를 이용해서. 근데 네. 지금 사단법인 뭐 한국 멸균팩 협회나 닥터 주부 아니면 지역의 웨이스트 샵들, 제로 샵들 같은 경우들이 공동으로 이 물건들을 갖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불 택배를 활용해서 보내는 방법들을 갖다 같이 고민하셔도 되고요. 좀 광고를 하자면은 5월 10일까지 멸균팩 자원순환 이벤트를 해요. 네. 예, 멸균팩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푸짐한 경품들을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하고 있는데 네. 100장을 모아서 보냈을 경우 푸짐한 경품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 아니라도 우리가 CJ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식품, 서울우유, 그다음에 한국 YMCA 네. 이런 등등등을 사이트를 가면은 연결이 될 수 있는 URL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들 방법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쪽들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 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한다라면 착불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들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 뭐 제로웨이스트 샵을 비롯해서 그 말씀하시는 멸균팩 홈페이지에 지금 이벤트 있으니까 100장이면 꽤 많은데 지금부터 열심히 먹어야 하나요? 100장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판매 회사가 수거하는 방법도 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유를 판매하는 회사, 주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수거하는 방법. 아니면 슈퍼에서나 그런 것들을 또 슈퍼에서는 싫어하겠죠. 조금 판매회사가 수거하는 방식이 뭐 화장품도 이제 그 우리가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 용기를 다시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좀 진행되고 있고요. 보통의 이제 학교 우유 급식 같은 경우들은 다시 함에 꽂아놓거든요. 네. 그래서 대리점에서 역회수해서 다시 뭐 서울우유라든가 연세우유 등등등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대부분 회사에게 역회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이제 학교라든가 집단 급식하는 데에서 네. 한정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판매하는 곳에다 다시 역회수하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재활용품을 버릴 때 분리수거함이 같이 있어주는 것들이 가장 빠른 거죠. 그렇죠. 별도의 이걸 네. 모아서 어디를 이동해서 갖다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문제 해결의 지점에 가장 가까운 건 내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가장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없이 가장 빠른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갈 때마다 우리의 땅은 조금씩 좁아져 꼭 끌어안지 않으면 저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아 떠나는 사람들은 항상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게 곧 깊은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묻지 않았지만 난 이미 대답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때 곁을 끝까지 내가 지킬 거라고 돌아본 미소에 의미를 알고 있어
조금씩 길어져 꽉 잡은 손을 놓치면 영영 어둠 속에 잠길 것 같아 묻지 않았지만 난 이미 대답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 곁을 끝까지 내가 지킬 걸 알고 돌아본 미소에 의미를 알고 있어 걱정 없이 기다릴게 또 다른 내일의 물결 눈을 감고 잠을 정할 때마다 머릿속에 검은 구름이 일어 포기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대 목소리가 날 붙잡았어 이 좁은 땅 위에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랑했던 추억 가득한 이곳에 그대는 버릴 수가 없다고 칠흑 같은 어둠은 절망을 주지만 서로의 눈빛을 모아 함께 밝혀보자 더 나의 그대여 나의 그대여 자, 앨리스의 섬, 구와 숫자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지금 이 팩은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쓰는 일회용 컵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컵, 이러한 종이컵들 접시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도포가 돼 있는데 그건 되고 왜 안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종이팩을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그걸 비표준화 용기라고 보통 총칭을 해요. 종이 용기류들에 관련해서 비표준화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질은 우유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플라스틱 피로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활용 과정을 거쳤을 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재활용의 의무를 뒀느냐 안 뒀느냐.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EPR 제도라고 하는데 네. EPR 제도의 품목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표준화 용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왜 빼나요? 뭐 조금 들어가자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네네. 구체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세하기 때문에 아,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주체가 없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종이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들이 그럴 것 배출될 같아요. 가능성이 네.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방법도 똑같고 하는 과정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갖다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지원 체계나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비용들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재활용하기 곤란한 품목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경제적 가치가 우리가 말하는 종이팩에는 EPR 제도를 통해서 지원금들이 붙기 때문에 경제적 네. 가치가 높아져서 이걸 그나마 재활용하게끔 하는 그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 비표준화 용기라고 하는 그런 종이 용기류들도 EPR 대상에 들어와서 종이팩 재활용처럼 재활용 체계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사랑환경에서도 그걸 좀 눈여겨서 보고 하반기에서는 이런 비표준화된 용기들을
좀 MOU를 통해서라도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좀 시집이라든가 이런 팝콘 상자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환경부가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겠나. 그 정책적으로 우선 바꿔야 하는데 거기 전에는 이제 산업과 환경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아직은 재활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비용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체계가 못 갖춰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데에서 공감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ESG에 공감하는 기업들과 함께 네. 그 체계들을 갖다 마련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제조회사들을 좀 만들어가고 컨택함으로써 좀 더 뭔가 보여줘서 그 효과들을 다른 데에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가능한 모든 자원들은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건 좋은 지점 같고요. 예.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한 게 이렇게 멸균팩이나 우리가 말씀하신 이제 종이팩을 재활용하는지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유럽이라고 해서 보통 다 높은 건 아닌데 보통 벨기에 같은 경우는 84% 그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그 뒤로 뭐 네덜란드 78%, 독일 70%, 우리 14%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아시아 경우도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독일 수준 정도로 높아요. 네. 중국도 굉장히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그 기술이 많이 높아져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지 네.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씀을 좁혀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딱 두 가지로 좁혀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네네. 하나는 별도의 네. 전용 수감에 대한 설치입니다. 네. 그 부분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회수하고 선별하는 시스템을 갖다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거기-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붙여도 될까요? 예, 예, 예. 소비자들의 참여율. 그렇죠. 그게 한 가지로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이팩과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한 7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종이팩들을 화장지로 재활용하면은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 연간 650억 상당의 천연 펄프 수입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인 1,750만 명이 무려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지 2억 1천 롤들이 생산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귀찮음과 이런 자원순환을 생각하는 노력들이 좀 가미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빠른 길들을 갖다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실천이 큰 어떤 나비 효과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숫자로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자,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자원과 순환 시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우리가 나눌까요? 유리병과 공병 얘기와 함께 네. 유가보상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예. 저도 궁금합니다. 유리병 그냥 버리기만 했는데 그게 어떠한 자원 순환에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람과 환경의 강지연 대표님과 함께 유리병과 공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사람과 환경의 강지원 대표로부터 일반팩, 종이팩, 일반팩 멸균병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와 주스가 담겨있는 용기가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지구를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만드는 큰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방송을 통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로운 취직생활은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구로운 취직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